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26.6%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사전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 기록 당연히 역대 최고치인데 앞으로 깨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숫자가 전체 유권자 4,247만 9,710명 가운데 1,107만 2,310명입니다. 박근혜의 유일한 업적은 국민에게 투표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못 넘기고 오히려 30%대로 하락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6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캠프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실은 안철수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마무리 부분에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의 지지율은 얼마인가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에 대해 성희롱을 가한 30대 남자. 경찰에 전격 검거됐지요. 본인은 스스로 정신 이상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혹시 경찰에서 아니 강간미수범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나라에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국무총리 김종필 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런 놈을 뭐하러 지지하느냐라고 하더니 빌어먹을 자식이라고도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만나섭니다. 막말, 막짓 후보에 대한 맞춤형 격려였네요.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이 이어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그제 첫째 날 사전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이 투표용지가 두 가지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요.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 대표 제안자 김상호 대표는 투표용지가 두 가지라는 의혹이 신빙성이 없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시민들이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자 1부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김수연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장은 투표용지 의혹이 허위 사실이며 처벌감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들어보시죠. 사전투표 용지가 두 가지 종류다. 이런 의혹이 어제부터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이 벌어져 있는 것,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사전투표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투표용지의 용지는 예.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는 그 여백이 0.5cm 간격입니다. 예. 그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는 사전투표용지만이 배포가 되고 있고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후보자 간의 간격이 없는 투표용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이 경우와 착오를 일으키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소문이 SNS라든가 인터넷 공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예.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가짜뉴스란 말씀이시죠? 확인이 다 됐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두 종류 만들어서 뭔가 지금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소문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그럼 이거 계속 유포시키면 처벌이 되는 겁니까? 전달만 해도?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예. 공직선거법 또는 어떤 다른 기타 법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유포를 하신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저희 선관위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그래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선거 전략을 잘못 세웠다며 전략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좀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는 전략으로 안철수 후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종 선거 전략이 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걸어서 국민과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고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과거 세력 1, 2번 후보에 대한 이제 과거 정권과 몸담았던 분들과 차별화해서 3, 4, 5번을 미래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연대 손을 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지율이 급등했을 때 지지율이 급등해서 안철수라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을 때 그때 사용됐어야 되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한 박자 늦었다라고 평가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지지율이 급등했을 때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당시 모습을 보면은 연대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오히려 독자 노선 표방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포지티브한 것, 내 컨텐츠를 내세우는 부분보다 문재인 후보, 특히 1위 달린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 TV 토론에서까지 그런 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모여줬던 지지층을 조금은 실망감을 주거나 내지는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이 빠져나간 그런 계기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후반부에 오면서 선거 전략을 좀 수정한 걸로 보여지는데 마지막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좀 호소를 하고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가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급등하던 시점에 그렇죠. 조금 더 대통령다운 모습 조금 더 통 크게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좀 이렇게 각이선 모습으로 보면서 그렇죠. 국민들이 기대한 안철수라는 후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 대해서 주목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심상정 유승민 후보한테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본인에 대한 그 가치, 콘텐츠, 결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강구도까지 갔던 그 안철수 후보가 보였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무박 그러니까 5박 6일이면서 그 이른바 이제 그 자신들도 우습게 얘기로 집에 안 들어가고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가출 캠페인. 그런데 그게 올라갔을 때 했으면 더 매력적이었을 그렇죠. 것이다. 가장 쉽게는 그런 겁니다. 다른 후보를 욕한다고 그게 내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내 좋은 점, 내가 왜 후보여야 되고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를 보이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거 전략에서. 경북 안동 사전투표 현장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동원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종용한 것인데요. 장애인들이 이용한 사회복지시설은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정의당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이 진상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경북선대위 부위원장이자 안동시 장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예. 이 시설에 이제 센터 직원 3, 4명이 지적장애인 14명을 스타렉스 2대에 태워가지고, 예. 홍준표 후보 이제 선거 유세에 동원했고, 예. 또 바로 유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민센터에 차려진 사전투표소로 이동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시키고, 예. 다음에 이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제공하고 또 직원들이 집까지 이제 지적장애인들을 태워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잠깐만요. 지적장애인분들은 그 보호시설에 모두 함께 수용돼서 살고 있는 건 아니군요. 아니고, 이제 주간보호센터니까 아침에 이제 태워가서 저녁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네네. 그런데 차에 태워서 유세 현장 들렀다가 투표하게 하고 식사 제공까지 했다. 예, 근데 요 과정에서, 예.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를 정확하게 찍도록 예. 모의 투표용지를 만들어가지고 투표 연습까지 시켰다는 게 밝혀진 거죠. 모의 투표용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2번 찍어라라고 해도 그걸 정확히 못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연습까지 시켰다. 예. 그럼 무슨 증거물들이 다 있습니까? 예, 증거물은 오마이뉴스 조정기자가 사진으로 다 확보했고, 예. 또 이제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 투표용지까지 사진으로 다 확보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의 투표용지에 연습한 게 전부 2번에 찍혀 있었답니까? 예, 11개 기표한 게 나왔는데, 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2번이었고? 예. 그리고 그 센터에 가서 확인해 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 근데 센터 측은 예. 뭐라고 합니까? 센터 측에서는 처음에 이제 부인을 하다가 이제 투표용지를 들은 셈이니까, 이제 서로 미루다가 김모 직원 당신이 며칠 전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미루는.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다 하다가. 그렇죠. 연습한 모의 투표용지까지 사진까지 들이대니까 이거 예. 다 누구 직원이 했나?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세 현장에 동원했고 투표시켰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까? 그렇죠. 유세 현장에 동원했고 투표시키는 거 인정하는데,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차에 갈 때 교육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몇 번 찍으라고 시키진 않았다? 예. 그렇죠. 그냥 그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투표용지, 모의 투표용지까지 나오고 하는데, 네. 그 말은 사실상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하도록까지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장애인들도 투표 참여하도록 자기들이 도왔을 뿐이다 이런 건가요? 네,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예. 사전투표에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차량이 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예. 없는데 이제 아침에 태워가지고 이제 유세장까지 데려가고 예. 유세장에서 이제 또 투표소로 또 이동시키고 예. 그다음에 밥까지 먹이고 예. 다시 집에 데려주고 예.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전부 하나하나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도와주는 건 선관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자기네 차량을 이용했다. 참. 지난 20대 총선 기간에 탈당했던 대구 북구을 지역구의 무소속 홍일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선 후보의 유세를 돕고 있는데요. 홍일학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복당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 민심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를 좀 지지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 쪽으로 몰리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저를 복당하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대구가 이렇게 묻지마로 가서는 안 되고 자존심을 지키고 예. 자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후보를 예. 또 보수가 또 내놨다 그래서 그냥 예. 몰려서 되겠나 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복당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K가 과거에는 야성이었지만 최근에 상당히 여도로 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북구을에서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을 하시게 되면 정말 거기는 황무지나 마찬가지일 건데 정서상으로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3, 4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역구를 계속 지키실 생각도 있으신지요? 제가 원래 그 민주당 적을 가지고 비례로 이쪽에서 활동을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국회 의정 활동을 좀 덜 했다 그래서 컷오프 시킨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망설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고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면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에 가면 뭐 보수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대구 경북 지역만큼 변화와 혁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열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도 그걸 하긴 했고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정당, 정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와서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 질곡에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18대 대선을 보면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구에서 19.53%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18.61% 득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좀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분명히 높습니다. 분명히 높습니까? 더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보다는 대구 경북도 많이 변했고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또 새 시대에 대한 또 바람 희망 이런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갑작스러운 한반도 사드 배치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의 꼼수가 숨어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미국보다 더 펌프질을 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일부 들어보시죠. 갑자기 미국 쪽에서도 다음 정부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선거 직전에 갑자기 들여와 달라고 우리 정부 쪽에서 요구하고 그걸 요구한 사람 혹은 세력도 특정해서 이야기하던가요? 그리고 그 시점이나? 아니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황교안 권한대행 김관진 실장으로 이어지는 지금까지 이 사드 문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행사한 저는 그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관진 실장의 월권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또는 탄핵 중에도 안보보좌관의 신분으로 사실상 국방장관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다음에 부처 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처 간의 토론이 없이 김 실장이 임의로 미국에 가서 처리를 하고 오니까 어떤 결정도 쉽게 해버리는 이 정부의 불통정부의 마지막 그 속성이 정권 말까지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만일에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요. 저렇게 배치하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 제가 성주에 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고압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 사드 부지에. 한전 보고 해달라 그랬는데 한전이 전기를 못 넣어주고 있어요. 그게 빨리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출력 레이더를 큰 용량의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래서 유류를 반입하다 이번엔 또 주민들 저지로 반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사드 가동할 수가 없고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옆에 포크레인 다니고 덤프차 트럭 다니고 그 공사할 텐데 무슨 세상의 전략 무기를 공사판에 배치합니까 그래.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거고 인위적으로도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이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은 정략적인 의도 말고 뭐냐. 이렇게 저는 자꾸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드리니까 확 와닿는데 아직 공사판인가요? 거기가 완전히? 아니, 공사를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엄청나게 보면은 그 너절분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병사들 한쪽에 사드 세워놓고 옆에 골프놀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작전하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마지막 문안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과 안 어서 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율 26% 달성했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1100만 명의 국민 여러분 모두 홍대로 오십시오. 프리허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어디 국민 보고 오라가라 합니까? 국민 속으로 걸어가야지요. 저 안철수 5월 9일까지 걸어서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님, 부산에서는 지하철을 타셨던데요. 어린이날에 초등학생한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부산 어린이가 수학이 제일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외 수업하냐? 이렇게 물어봤지요. 한 후보님 친구들 말로는 1970년대에 100만 원짜리 과외를 받으셨다지요. 평범한 서민들이 다 과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에 어린이한테 과외 타령이라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멘탈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다니. 하하하. 근데 당신이 당선되면 국민 60%가 팔짱 끼고 있다가 조금만 잘못이 나와도 광화문이 뒤집힐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광화문 뒤집히는 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지요. 문바들의 악행이 또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표지 모델로 나온 타임지를 사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임지가 품절되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호호호호호호. 이게 바로 내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타임지 품절이 내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미국 잡지인데. 당신이 경제를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집권하면 유승민한테 경제 분야를 맡길 것입니다. 아니, 경쟁 대통령 후보한테 그 무슨 망발입니까? 유승민 후보 쪽에서도 안 후보님한테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아니라고 말이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겁니다. JTBC에서도 초록색 넥타이에 초록색 브라우스를 입고 초록색 자막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쯤 되면 유력 언론에서도 내가 당선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유시민 작가는 JTBC 셀전에서 저를 위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자는 정의당인데 도대체 왜 그런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협치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정치권의 뉴트리아입니다. 정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아들 문제를 10년 가까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뭐 새로 나온 거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아들 친구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아들 친구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이 아들한테 고용정보원 취직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호호호호호. 그 뭔 소린가요? 이용주 의원이 권양숙 여사님 네거티브 하다가 사과한 지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죠. 왜 직접 나서서 말씀 못합니까? 나는 국민 속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한가하시던데요. 아무도 눈길도 안 주고요. 우리 국민들은 내성적입니다. 안 후보님 지지자들이 내성적이라서,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잣대기로 경선에 퍼다 날랐군요. 대선 기간 동안 있었던 불법 행위, SBS 보도 개입 세력까지 끝까지 처벌할 겁니다. 우리 추다르크 추 대표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래. 그 문재인이가 안철수 이놈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봐요. 아이고 이님, 나오자마자 이렇게 열을 내십니까? 아직도 삐지신 겁니까? 내가 홍준표한테도 전화해서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안 됐지 뭐. 사전 투표도 다 끝났습니다. 단일화 의미 없습니다. 영감님도 이제 집에 가서 쉬십시오. 홍준표한테 역전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쌤통이다 이 새끼야. 누가 그럽니까? 실버 크로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골든 크로스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 우리 한 후보님 15% 득표도 힘들 거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그래서 선거 비용 아끼려고 뚜벅이로 걸어다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야, 사회자! 네, 오늘은 뭐 욕하시죠. 마지막이니까. 나 좀 찍어줘! 저 사전투표 했는데요. 어디 찍었어? 어디에 찍었냐고요? 그 도장을요. 종이에 찍었지요. 이거 보수 언론이랑 종편이랑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떠먹여줘도 지가 못 받아먹는 거 어떡하겠어? 보수 언론이랑 종편이 미다스의 손이라고 그렇게 밀어드리고 세워드린 이님은 현재 스코어 어디 계십니까? 궁금해? 사실 궁금하진 않습니다. 야, 또 뭐야? 너가 샤워할 때 고추 보이냐? 보입니다. 진짜? 이 새끼 많이 컸네. 아니요, 욕실에 오이고추 하나 갖다 놓고, 야, 고추 잘 보이네, 끄트머리까지 잘 보이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똥보 새끼, 돼지 새끼. 야, 흥분제 하나 사다 줄까? 니 고추 잘 보이게. 그만하세요 좀. 오늘의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홍준표 막말 뭐 알아주잖아요. 근데 그 장인어른한테도 막말을 한다고 하는구만. 결혼을 반대했다고 유세장에서 장인어른을 땡땡땡땡으로 지칭했다고. 용돈도 한 푼 안 주고 지난 26년 동안 집에도 못 오게 했다. 이런 패륜이 또 어딨나? 홍준표가 장인어른을 땡땡땡땡으로 지칭했다고 하는데 이 땡땡땡땡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문님 정답은요? 이 홍준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들은 이렇게 불리죠. 영감님. 그래서 정답은 영감장인. 장인어른한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나쁜 장인.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선물해 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난 토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오늘은 이승준 기자 대신에 스페어 게스트 바로 김보협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입니다. 스페어 기자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스페어 하니까 왠지 타이어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여벌. 예. 네. 뭐 우리 후배 기자들이 바쁘면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그 빈자리를 메워야죠.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벌써 우리가 1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이 방송이. 예, 그래서 정치권의 그 현안 신속하게 또 깊이 있게 전해 주셨는데, 자 이제 뭐 큰 고비를 만났습니다. 바로 대선인데. 큰 고비예요. 흥겨운 잔치죠. 흥겨운 잔치. 아니에요. 이게 쫀득쫀득한 잔치. 쫀득쫀득한. 알겠습니다.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쫄깃쫄깃. 예. 아니 지금 사전 투표율, 어이구 이거 기록을 세우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처럼 사상 최초가 없잖아요. 예. 사상 최초의 대선이죠. 국가 권력 사유와 촛불 민심에 의해서 없던 대선이 당겨진 거죠. 근데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전 예상 못했습니다. 지금 오후 4시, 5일 오후 4시,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 둘째 날이죠. 4시 현재 투표율이 23%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22.78%거든요. 그러니까 4,248만 명 유권자 중에서 967만 5천 명 정도가 이미 투표를 했고요. 이 추세대로 가면 오늘 저녁 6시까지니까요. 1,000만 명 넘어간다고 봐야죠. 1,0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한 25%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사전투표 25% 넘어가면은 프리허그를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저기 은평구 쪽의 국회의원인 강병원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은 홍제천에 입수한다. 이런. 어디에 입수한다고요? 홍제천. 모래. 예. 날도 덥고 그러니까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약간 눈요깃거리를 드리겠다. 온몸을 바쳐서. 25% 넘어갈 것 같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작년에 총선을 치렀잖아요. 예. 그때 사전투표율이 최종이 12.2%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총선 투표율보다도 2배가 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네, 지역별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광주, 전남은 둘 다 30%가 넘었고요. 예. 가장 높은 곳이 전라남도인데 예. 30.75%, 예. 광주가 30.27%고요. 가장 낮은 곳이 대구입니다. 19.57%로 20%에 좀 못 미치는 거죠. 예. 수도권이 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서울이 22.42%, 인천이 21.08%, 경기가 21.56%, 즉 수도권은 평균 현재 투표율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거나 그렇습니다. 뭐 최종 결과는 또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역대 최고의 기록, 뭐 역대를 해봐야 뭐 사전투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여하간 정말 상상을 초월할 그런 사전투표 열기라 아니할 수 없을 텐데, 자 우리 김보엽 기자님, 그러면은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지 뭐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어렴풋하게는 이 투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5월 9일까지 못 참겠어. 나 제발 찍고 싶어.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또 사상 최초로 자기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암시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엄지손가락 번쩍 뭐 문을 들고 나간다든지 문 찍으러 간다라든지 이런 식의 암시하는 듯한 재밌는 인증샷들도 많이 돌던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찍고 누군가에게 표시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짐작되는 바는 있으나 사실 이 결과를 알 수는 없거든요. 사전투표만 따로 개표하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다만 지역별로만 봐도 사전투표율이 10%포인트 가까이 전남 광주 쪽이 높고 대구 경북 쪽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옛 야권, 지금은 이제 정부 여당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호남 쪽이 좀 높고 영남 쪽이 낮다. 여기서도 뭔가 살짝 떠오르는 감은 있지만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세요. 한철수 후보 같은 경우 내림세고 정치 수준이 상당한 이런 호남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이건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한테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할걸요? 그쪽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봐라,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는 잘 모른다고 했지만 총선 때는 우리가 석권하지 않았냐. 저 표들 다 우리 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할 거예요. 무슨 총선 그때와 지금이 맥락이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지. 많이 달라졌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서울 수도권도 상당한 그런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또 현장에서 20, 30대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제 육감적으로 또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혹시 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거기서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합정동 주민센터를 갔는데 한 서너 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겨우 그 정도?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안 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 투표용지 논란이 있어서 우리 몇몇 기자들이 그럼 직접 해보겠다 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전투표 한 게 결국은 투표용지가 어디에 보관이 돼 있다가 5월 9일에 어디로 또 이동을 하고 거기서 합산이 돼서 개표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전 그게 싫어요. 그리고 좀 불안해요.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 보면 좀 더 놀라운데 어제부터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막 좋아해야 되는데 저처럼 불안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투표용지가 두 가지다. 이 SNS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선관위 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기로는 한 종류이고 후보자 간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내 거는 간격이 없었다, 실선만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어린이날 근무하는데도 회사로도 그런 논란을 본 뒤에 이상하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간격이 없었는데 후보자 간에 선 하나밖에 그어져 있지 않았다
이런 제보 전화가 예. 계속 오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보면 나도 그랬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썩 많이 거기에 무게감을 두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받은 전화는 저희 회사에서 캡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 기자의 대빵. 그리고 정치부 기자도 오래 지내셨고 예. 지금은 이제 퇴직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자기는 더욱더 꼼꼼하게 투표용지를 받고 네. 혹시나 어긋날까봐 조심해서 투표를 했는데 실선이었다. 그리고 나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가족 4명이서 투표를 했는데 예. 모두 다 동일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직접 또 예전에 취재를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예. 선관위에 전화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렇다. 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건 뭐 허위 사실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전직 기자가 캡도 지내신 분이 자기 눈으로 확인한 투표용지인데 당신이 헛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직 기자도 예. 저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본 게 혹시 그 노안이 심해져서 그 간격을 못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예. 나중에 얘기를 듣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럴 수도 있다 했더니 바로 XX가 나오더라고요. 너희 새끼야 나를 못 믿어. 내가 예. 너를 가르쳤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걸 물어. 아무튼 그게 저는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 사이에 상당한 불안감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과거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동안 깔끔하게 뭔가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을 그런 언행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관위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건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엄정 대응하겠다, 엄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해소가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표들이 누가 빼가지만 않는다면 투표함에 남아있을 거고, 개표 과정에서 혹시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정말 뭔가를 강력하게 바라면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찍은 표가 선관위의 공식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하니 이게 무효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선관위의 실수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선관위의 직인이 찍혀있는 투표용지인데도 간격이 없이 실선으로 돼 있는 것, 그것은 무효 처리하지 않겠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서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정말 과장을 곱한 그런 가설이지만 만약에 하나 그런 투표용지가 많아요. 혹은 실수로 이런 표가 들어갔다라고 할 경우에 패자 입장에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거 무효다. 재선거하자. 이러고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혹시 그걸 노리는 건 아닐까요?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그걸 노리는 것은 아닐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 이거 있을 때도 초반에는 모두가 설마 음모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디도스 공격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그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있고 어느 정도 준동을 할지 모르는 불안감들은 저는 많이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저는.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투표 행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김보엽 디지털 에디터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이게. 아니, 진짜 낭설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뭐, 누군가 그냥 헛개비를 본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니, 저도 그렇게. 정말 해프닝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억 조작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전투표를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가 돌더라 하고 들으면, 내 표도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신 분들, 혹은 제 선배의 그 증언, 이런 것들이 다 착각에 의한 해프닝이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표를 다 해도, 그런 표들은 단 한 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면, 좀 불안감을 톤다운 시켜드려야 돼요. 민주당에도 이런 제보들이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쪽에서 각 개표소에 선거 참관인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보고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상 사례가 보고된 건 없었다는 거고요. SNS나 뭐 제보 전화나 각종 전화가 많이 오고는 있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런 투표 용지를 찍은 이미지 원본이 나온 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지 실제 하지 않는 거여서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나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가급적이면 선거일 5월 9일에 투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세 분석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볼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언론사, 여러 조사 기관에서 나온 게 수치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경향성은 뚜렷하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1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 2중 2약 요 구도에서 벗어난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 여론조사를 바꿀 만한 민심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정치적인 뭐 의제 설정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 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 딱 걸리는 건 SBS 보도, 세월호 인양 관련된 그 보도가 있긴 한데 그것 역시도 별로 그닥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오보로 드러났으니 뭐 그게 오보로 드러났지만 오늘 조선일보를 봐도 동아일보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 1분 30초짜리의 5분 30초 사과 방송이라니 혹은 어떤 보도에 대해서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는 이 오보 이건 뭐냐 막 아직 그 의혹이 사라지진 않았는데 이런 식의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쪽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듯한 보도는 여전히 쭉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건 명백한 오보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조차도 선거에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있는 거죠. 여전히 안철수 캠프나 홍 캠프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되면 여론은 입을 막을 거다. 방송사 뭐 어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정치적 공세 소재로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것조차도 별로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대체로 수치까지 얘기하면은 곤란하죠.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파이스의 이해찬 전 총리가 나와서 한 말씀이 있긴 있어요. 맘마이스만 보지 말고 파파이스 보시면 대략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있고요.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판세 분석을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1등 후보가 과반을 넘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요 관심입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자리지 은메달, 동메달 자리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2등일까?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 예. 마지막에는 여론조사 말미에 이약으로 분류됐던 두 후보가 과연 막판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느냐. 요 세 가지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를 하나를 더 더하면 범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후보들의 표 합산이 과연 60을 넘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표 합산이라면 그 안철수까지 포함한 겁니까? 설마요. 안철수 빼고 문재인과 심상정. 저는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범진보 진영이라고 민주개혁 진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는 요새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예. 스스로는 새정치 세력, 미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지자들을 분석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예. 네. 그렇다면은 60%까지 넘는다면은 그 개혁의 동력을 받겠네요. 제 개인적인 관심사다 정도로만 말씀드리죠. 예. 적폐 청산. 제가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니 문 지지자와 심 지지자 양쪽 다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분들은 공격을 해대고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 막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두 부분의 표 합산이 60을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대선 뒤에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보다 오히려 성공하는 대통령 되는 게 참 힘들고요. 그렇죠. 초반부터 아마 선거 때 상했던 것 때문에 협치가 한동안은 힘들 수 있고 매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서로 날선 공격들을 해대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죠. 예. 아이고 뭐 대략 문재인 50, 심상정 10 또는 문재인 55, 심상정 5 이런 정도는 돼줘야 사실은 60%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말 못하는데 응? 용민 PD는 어떻게 그렇게 막 숫자를 막 얘기하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모르죠. 일단 얘기를 해놓고 누가 잡혀가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견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갖고 시비를 건다. 이걸 갖고 문제 삼는다. 그러면 맞서 싸우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할 수도 있지만 응원할게요. 요컨대 이거죠. 판세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보엽 에디터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구미시 의원을 지냈고요. 녹색당 대변인도 역임한 김수빈 시사평론가 만나겠습니다. 자, 김 평론가님. 한 주 한 차례 여러분을 찾아가는 뉴스 지도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래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실제 목소리는 제 쪽이 더 비슷할 겁니다. 누가? 제가요. 뭔 소리야. 누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그냥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면서 대화만 해도 사람들이 김무성 온 줄 알았다. 네, 제가 방송용 목소리랑 술자리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아직 뭐 저희 사드가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이 전자파에 오염되셨나? 왜들 이러시지? 지금 저는 마침 성주군 초전면에 와 있습니다. 그 소성리 있는데? 네, 지금 소성리 여기 삼거리에 마을회관과 원불교 성지가 있는 이 삼거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사드 저지를 위해서 뜻을 모으시는 그 주민들 만나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뭐 따로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주민들도 주민들이고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흐름에 한 방울의 물을 더 보태고자. 네, 그 한 방울로 잔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가면 이기더라고요. 그래요? 경북 영덕군의 그 신규 핵발전소 찬반 주민 투표 때 제가 영덕에 들렀었는데 딱 보니까 뭐 핵발전소는 못 들어오겠네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네, 주민 투표도 결과가 좋았고 지금도 이제 뭐 거의 못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감이 드는 게 여기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잘하면. 아, 사드가? 네,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각종 장비 다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 장비들 들어가고 가동을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상호간의 문턱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부식 트럭에다가 경유를 드럼통 14개를 운반하다가 주민들한테 적발이 됐고요. 거기는 저기 경유로 요리하시나 봐요. 네, 경유 드럼통 안에 식용유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대선이 5월 9일 이제 4일 남았는데 이 대선하고 모든 것들이 많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만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근데 심지어는 뭐 잊고 있었던 한미 FTA 문제까지 다시 도마에 올라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고비의 이런 시점에 여기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야기도 그래서 대선과 무관하지 않네요. 아, 네.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이렇게 사드 배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또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방송이라서 네, 최종편으로 기본소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홍준표 씨가 대통령 되면은 뭐 당신이나 나나 다 그냥 개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1대1 스탠딩 토론을 꼭 한번 해보고. 아, 그래요? 네. 그 속이 베베 꼬여가지고. 내가 너하고 그 급이 같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무튼, 네, 대선 앞두고 마지막 편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죠, 그러면. 네. 예전에 제가 낙곰수 이후에 한동안 팟캐스트를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듣게 된 팟캐스트가 바로 김용민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갑자기 그 기본소득을 주창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이제 소속 정당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뭐 녹색당이 아니라 진보정당만 해도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네, 그런데 김용민 PD께서 기본소득론자라고 하니 그때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는 직장을 잃으면 소득이 없으면 바로 그냥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돈의 노예가 되고 자본의 노예가 되면서 품격도 사라지고 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사라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둬도 사람이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양화대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난 매트리스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40페이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양화대교 교각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여나 사고 당하지 않을까봐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아 놓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소득이 없는 뭐 해고를 당하든 뭐 하여간 직장이 없어져서 일자리를 잃든 이런 분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장을 국가가 공공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뭐 무슨 스위스만큼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몇백을 주겠습니까?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현실만은 바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지를 했는데 거기에 혹하셨구만.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고용 불안이라든가 예. 또 사회 변화에 따른 피해자들 그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기본소득을 말씀하셨고 예. 예, 그거와 맞닿아 있는 건데 지금 녹색주의자, 생태주의자가 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가? 네, 이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많은 분들이 또 보셨고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었죠. 예. 그리고 뭐 많이 얘기되어 왔지만 핵발전소라든가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런 산업적인 것들이 생태를 파괴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침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산업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이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실업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을 유지하고 승계하는 것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설령 어떻게 저떻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서 이직이 돼가지고 또 그대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해한 산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그 산업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산업을 녹색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 또 녹색주의자와 생태주의자들의 기본소득 논의가 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좋네요. 기본소득이.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측면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것이 증세입니다. 증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의 상황을 대비한 사회 안전망이 꾸려져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준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복지라든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 증세가 참 힘듭니다.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표가 그렇죠. 떨어질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A당 사람이 평소에 증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B당 사람이 증세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A당은 증세 반대로 갑니다. 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몰락하는 그런 정당들도 전 세계적으로 몇몇 사례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참 이 증세가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대선 주자들이 증세에 대해서 방안은 내놓고 있지만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도 예. 당선 가능성보다는 득표의 최대화 정도, 그러니까 선명한 노선으로 승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는 뭐 일관되죠. 감세. 그리고 복지는 축소. 예, 힘든 사람만 복지하면 돼. 그리고 모든 문제는 강성기종 노조야. 이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아니 힘든 사람에 대해서 뭐 복지를 챙겨준 적이 있었습니까? 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챙겼습니까만. 그 홍준표 후보는 뭐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게 가는 돈을 잘라내가지고 분배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입니다. 보고 있자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다 못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분들이 확보하는 재원들이 보면 다른 후보보다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다 말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법인세 인상 위주로 담론들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한번 썰전에서 법인세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전원책 변호사가 왜 화를 내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만으로는 복지를 넉넉하게 확대하는데 대단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기업한테 걷는 돈인데 기업한테 돈을 걷어서 개개인과 서민에게 복지로 지출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빌붙어서 사회공동체가 영위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법인세에 의존하는 모델이 사실 유럽의 어떤 고복지 사회에서는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법인세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법인세 일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다시 그쪽으로 되돌려줘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법인세만으로는 복지를 충분히 확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다. 그러면 결국에 영린을 건드려야 되는 소득세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에도 더 건드려야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환경 파괴에 대한 어떤 과세라든가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과세 이것들은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득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결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은 법인세 인상에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 근데 네 주머니에서 좀 내라.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겠죠. 아니 사실 뭐 법인세 아닌 다른 측면의 부자 증세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부자 증세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미국식 부자 증세와 유럽식 부자 증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식 부자 증세는 한마디로 부자만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은 다 같이 좀 많이 냅니다. 그런데 누진적으로 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자 증세 효과가 큰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는 사람부터는 조금 더 낸다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 후자로 가야 된다. 네, 중부담 중복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길을 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도 복지의 확대가 되면 나도 세금 조금 더 낼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늘긴 했어요. 근데 약간 보면은 자영업자분들이 찬성을 더 많이 하시거나 왜냐면은 그 유리지갑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하고 자기는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조금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소득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게 내가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는다라는 것이 현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를 들어서 월 3, 4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했을 때 3, 40만 원보다 세금으로 내는 것이 더 적은 사람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찬성을 하기가 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이너스인 분들도 내가 이걸 내서 사회가 잘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도 기본소득을 통해서 오히려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의료 이런 현물 서비스에 대한 무상화를 얘기했을 때보다 더 큰 지지를 받아낼 수도 있다. 물론 기본소득을 통해서 다른 현금 서비스나 현물 서비스를 다 통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그걸 다 통합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다른 복지 서비스로 메워줄 수 없는 것들을 적절하게 찔러내주는 그런 기본소득으로서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가 증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기본소득이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소득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가수 전인권 씨가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기본소득이 왜 사회에 필요한지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전인권과 기본소득? 이거 이상한 매치인데. 들려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전인권 씨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인권 씨가 최근에 부닥친 문제가 표절 문제잖아요. 전인권 씨랑 같이 작년 12월 31일 아름다운 강산을 같이 공연했던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자기 뇌리에 남아있던 노래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기됐던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의도적인 뺏기기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계속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왔고 또 남의 내면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이 또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곡들이 서로 닮을 가능성 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유사가 아니라 상사라고 하는데요. 유사는 원본이 있고 그다음에 복제품이 있는. 그래서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복제인지에 우열이 가려지는 거라면 상사는 그것이 아닌 누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그것을 상사라고 하는데 아마도 전인권 씨가 독일에 가서 그 밴드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노래를 들려주고 만약에 그 밴드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공교롭게도 참 너하고 나랑 이번에 처음 만났지만 노래가 닮은 게 나와버렸구나. 우리가 통하는 게 있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창작자가 네. 그러면 표절이 아닌 거가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준들이 있는데 저는 전인권 씨가 법적 기준보다는 그 독일 밴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인권 씨한테는. 그래서 독일 밴드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인연인 것 같다. 최선의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좀 떨떠름한데 일부러 뺏기지 않고 이게 뮤지션들이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나오고 그다음에 전인권 씨가 그 곡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그 독일 밴드에게 귀속시키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뺏기기였는지는 상당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인권 씨는 아마도 같은 음악인끼리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아마 가시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보면 표절 논란이 일어나면 A곡과 B곡이 있는데 또 C곡이 들어와요, 거기에. 닮은 노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노래들도. 예. 전 세계에서 많은 그 곡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은 아마도 그렇다고 작곡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또 작곡가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은 좀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문화사회, 예술사회로 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술가인 세상, 기본소득론자는 아니었지만 마르크스도 꿈꿨던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려고 한다면 이 모든 세상의 기본을 깔아줄 수 있는 마치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치지 않는 잔디구장 같은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면 저는 기본소득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피해갈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기본소득이 궁극적인 복지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적절하게 돈이 도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축을 놓고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돈이 적절하게 도는 그래서 그게 돈이 돌면서 생명도 살고 또 사람 간의 만남과 거래도 더 원활해지는 그런 사회를 위한 하나의 촉매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까지 완주를 못하고 계신 대선 주자들, 당내 경선에 나오셨던 이재명 시장 포함해서 예.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을 얘기하셨는데 예. 이런 바람들이 다 결국에 토론과 또 여러 가지 반박과 이런 합의들을 거쳐서 예. 조만간에 빠르게 예. 어떤 형태로든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네. 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예. 가지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뭐 저는 제도와 시스템보다도 사람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뭐 저는 이겁니다.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어떤 작가분이었는데 식사를 못해서 굶어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때 댓글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떤 댓글이 주류를 이루었냐면은 네. 아니 왜 편의점 가서 알바도 안 하느냐. 네, 맞습니다. 예. 뭐 사실 영화 배우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삼순이 아빠 맹봉학 선생 같은 경우 얼굴이 그래도 알려진 사람이 어디 알바하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참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자기 입장대 보면은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예. 그 예술가분들은 또 창작이라던가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활동을 하시더라도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직업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고, 저는 예전에 음악인 분들 걱정되던 게 그 음악만으로 수익을 올리기 힘드니까, 뭐 장사를 하시거나,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렇게 되면은, 되게 힘들어질 텐데, 저분의 빛나던 음악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앨범이 지난 앨범보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쩌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의 사회, 문화의 사회, 모든 사람이 예술인인 사회, 네 그렇게 가려면 네, 그거 다 보장되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예.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된 사회, 그 사회에 우리의 미래와 진보의 길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 다음 주간에 방송은 특집으로 꾸미려고 하는데요. 대선 이후에 정치, 경제 이런 블록으로 향후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향배, 지향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그때 한번 김수민 의원님 스튜디오로 초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더 나아진 세상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주크박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18일에 업데이트된 나는 꼼수다 마지막 회. 여기에 제가 노래 한 곡을 넣었습니다. 포크 가수 조안 바에즈의 노래 도나 도나 도나입니다. 구슬픈 가락의 이 노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태인 이웃을 지켜본 어떤 사람이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년 정권이 국가와 공공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악행, 이 악행에 희생된 고귀한 사람, 그 가족, 그 이웃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소개합니다. 마차 위엔 묶여서 힘없이 엎드린 송아지 한 마리, 죽음을 선고받았네. 그 위로 높이 나는 제비 한 마리, 쾌활하게 치솟으며 하늘을 뚫고 지나가고, 바람은 밀밭에서 소리내어 웃네. 온 힘을 다하여 소리내어 웃네. 웃고 웃고 또 웃으며 하루를 보내네. 그러고도 밤을 지새우지. 이제 송아지는 작은 소리로 훌쩍이고 있었다. 바람아, 나에게 말해다오. 너는 왜 웃는 거지? 왜 난 제비처럼 날 수 없을까? 왜 난 송아지가 됐을까? 바람은 밀밭에서 소리내 웃었다. 송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곧 도살되고 말아요. 구조될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날개를 단다면 제비와 같을 거예요. 어떻게든 노예가 되지 않게 해줘요. 5월 9일 새로운 세상에는 이 눈물이 씻겨지는 희년의 세상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조안 바에즈의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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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립니다. On a wagon bound for market, there's a calf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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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 Stop.
Who told you a calf to be? Why don't you have wings to fly with, like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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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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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Calves are easily bound and slaughtered, never knowing the reason why. But whoever treasures freedom,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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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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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정말 안녕하고 행복합니다. 왠지 알 것 같아요. 예, 천만 25%. 예,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투표를 했네요. 사전 투표. 네, 예. 저도 금방 그 뉴스를 봤습니다. 예.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죠? 사전 투표율이? 뭐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 그날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투표한 거라기보다는요. 정말 한시라도 더 먼저 투표를 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아까워서 안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5월 9일 날 회행하니 뭐 할까 싶어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또 뭐 불안해서 당일에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교수님 뭐 이 정도면은 설마 강간비수 하신 분 그분이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죠? 글쎄요. 뭐 끝까지 봐야겠지만 저는 그 1번 후보가 홍대 앞에서 프리허그를 한다고 했잖아요. 25% 넘으면은. 예. 그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하네요. 경호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여간 참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위대해 보이고요. 아니 이런 위대한 국민이 어떻게 박근혜를 찍었을까?
그런 생각도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하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녹음하는 지금 시간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텅 빈 학교의 연구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밀린 숙제하느라고 쓸쓸하네요. 예. 오늘 그 시가 있는 주말을 준비하려고 지집 코너 이렇게 쭉 보는데 책장에서 이 책이 눈에 띄었어요. 김준태의 국밥과 희망이라는 시집입니다. 김준태. 이분이 누구십니까? 8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죠. 전라도 해남 땅끝 출신입니다.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80년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책의 판권을 보니까 1984년에 나왔네요.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책을 사면 앞에다가 뭐라고 한마디씩 쓰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제 글씨가 있네요. 저는 사실 김준태 말씀하셔서 내가 아는 그분인가 봤는데 문순태를 저는 기억하고 있었네요. 문순태 선생은 소설가죠? 예. 담양 출신이시고. 네, 담양의 그 타오르는 강을 쓰신 훌륭한 소설가죠. 이 김준태 선생의 시집을 쭉 뒤적거리다가 이 시에 눈이 꽂혔어요. 희망의 나라라는 시에. 여기에서 이 시는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숨쉬고 뛰어야 그 나라는 곧 희망으로 넘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결한 그 반복어법을 통해서 힘차게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마침 사전투표율도 높고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이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 청년이었던 그 사람이 2010년대 청년들에게 전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나라. 젊은이가 많은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젊은이가 일하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젊은이가 공부하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젊은이가 춤추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젊은이가 노래하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많은 나라여. 젊은이가 책을 읽고 생각하고 꿈꾸는 나라여. 젊은이가 고뇌하고 사랑하고 울음 우는 나라여. 젊은이가 농사를 짓고 기계를 만지고 상품을 쌓으며 친구를 사귀고 애인을 만나고 입 맞추는 나라여.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깃발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큰 길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강물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산맥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스승이다.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많은 나라여. 젊은이가 전쟁을 증오하고 평화를 가꾸는 나라여. 젊은이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아끼는 나라여. 젊은이가 아름다움을 위해 온몸을 바치는 나라여. 젊은이가 날마다 새를 날려 보내는 나라여.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씨앗이며 논밭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땀방울이며 열매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바다이며 싱싱한 파도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톱니바퀴이며 공장이다. 젊은이는 희망의 나라 오장육부, 눈, 입, 코, 귀이다.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많은 나라여. 젊은이가 이웃을 보듬어 춤추고 뛰놀 나라여. 젊은이가 총칼 없이 남북 통일을 이룰 나라여. 젊은이가 사람을 사람답게 이끌어 올릴 나라여. 젊은이가 꿈꾸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이다. 네, 아주 힘찬 노래입니다. 김준태 시인의 입을 빌어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이 시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또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 취업 문제로 고통받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나아가서는 연애도 한판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진리를 사랑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심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나은 세상이 오면 정말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꿈꾸고 사랑하고 또 불의와 싸우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우리 학생들 1학년들 처음 만나면은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나는 대학 들어와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연애다. 그래야 내 주체가 얼마나 강렬하게 찢기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무엇을 위한 뭐 취업이든 뭐든 어떤 목적 지향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체를 즐기는 방법으로서 공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우리 학생들은 꽤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제대로 사랑도 못 해보고 나아가서는 불의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과정이 둘 다 청춘을 불태우는 것일 텐데 그렇지 않고 애늙은이가 돼서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저로서는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연애를 하라 이 말씀은 실연을 하라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아셨지? 단번에 압니다. 네. 연애의 가장 아름다운 기결은 실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실연의 고통이 바로 나의 정신을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는 뭐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겪고 나야 또 세상이 좀 더 선명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위대한 문호나 철학가들도 실은 이 시련을 잇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대한 성찰을 일궈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 얘기하면서 한 번씩 말하곤 하는데 위대한 예술가들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말을 해요. 하나는 가난해야 한다는 것. 예.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경험이 있다는 것. 많은 경우 그렇죠. 세 번째는 실현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 예. 이 세 가지 자원이 없이는 자신의 예술 행위를 밀고 나갈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곤 해요. 예. 제가 그냥 떠올린 건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김 PD는 그걸 아주 빠르게 눈치를 채버렸네요. 근데 사실 그 연애를 하라는 말씀은 또 네.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가장 위대한 예술은 연애가 아니겠는가. 네. 뭐 일로 만나는 사람, 뭐 혹은 형제지간, 뭐 자매지간 이런 만남과는 다르죠. 네.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네. 전 그래서 사실은 제 자녀도 공부는 못해도 연애는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 그것도 뭐 위대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죠. 그건 아주 깊이 후회가 남습니다. 예.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난에 가까운 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는 전혀 내 삶의 내면 풍경이 달라지죠. 예. 그 만남이 강렬할수록 더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렬한 만남이 바로 연애가 아닐까 싶어요. 예. 사실 모든 훌륭한 문학 작품들은 뭐 연애를, 사랑을 테마로 하죠. 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 80년대에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5월 광주를 뭐 건너뛸 수가 없죠. 예. 이 김준태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5월 광주로 온몸으로 살아온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광주하면 떠오르는 곳이 금남로죠. 예. 84년에 나온 시집이니까 전두환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서 회학지를 부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죠. 상당히 그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금남로 사랑이라는 시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금남로 사랑. 금남로는 사랑이었다. 내가 노래와 평화에 눈을 뜬 봄날의 언덕이었다.
사람들이 세월의 머리를 적시는 거리,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낸 거리, 금남로는 연초록강 언덕이었다. 달맞이 꽃을 흔들며 나르는 물새들,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입술이 젖어 있었다.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보리피리를 불고 있었다. 어린애와 나란히 출렁이는 금남로, 어머니와 나란히 밭으로 가는 금남로, 아버지와 나란히 쟁기질하는 금남로, 할아버지와 나란히 손자들을 등에 업는 금남로, 할아버지와 나란히 밤나무를 심는 금남로, 루이와 나란히 감꽃을 줍는 금남로. 금남로는 민들레와 나빗떼들의 고향이었다. 그리움에 억센 끈질김이었다. 그래 좋다. 금남로는 멀리 청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 좋다. 금남로는 가까이 마을로 찾아가는 길. 금남로는 어머니의 젖가슴이었다. 우리가 한때 고개를 파묻고 울던 어머니의 하얀 가슴이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참, 예. 금남로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는 의미 정도로 읽을 수 있겠네요. 예. 사실 그 80년대 광주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광주 항쟁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생각하기 어렵죠. 그 90년대 이후에야 이제 광주를 깊이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 80년대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광주의 의미를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매우 뜻있는 5.18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네. 새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5.18이라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반역의 세월을 다 이제 청산하고 말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5월 9일 이후로 지금 좀 아껴놓고 싶어요. 예. 뭐 지금은 예단도 안 하시겠다? 네, 우리 김 PD의 마음이야 제가 충분히 아는데, 예. 우리 새로운 지도자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5월 9일 이후에 다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예.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난 악한 세월에 지지자였던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 그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그런 다음 승리의 그 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상을 그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100번 만나서 10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생각 같은 사람하고 뭐 같은 길 가자고 얘기하는 건 하나만 한 동어 반복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정말로 그 극우 세력들로 돌아서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돌려놓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와 문안토론 퀴즈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께는 도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당첨자 가운데 한 분에게 도서출판 브레인스토어에서 협찬하는 책 대선의 현대사를 선물해드립니다. 대선의 현대사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 메이킹과 그에 따라 흔들리는 국민들의 모습을 되짚어봤는데요. 대선의 현대사는 험난했던 선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현명하지 못했던 선택을 성찰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대선의 순간들이 담겨있는 대선의 현대사,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당첨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도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협찬하는 도서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보내드립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손혜원 의원과 한화증권 주진형 전 대표가 함께했던 SNS 방송 경제 알바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진형 전 대표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재벌은 조직폭력배와 똑같다, 이런 소신 발언을 했던 분이죠. 대기업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는 왜 생기는지,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경제 알아야 바꾼다에서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듣기 평가는 박쥐의 종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포유류인데요. 정답자 대청소 꼭 합시당님. 사드 반입 경위도 철저히 밝히고 김관진과 황교안은 꼭 청문회에 세워야 합니다. 압도적 승리만이 개혁과 진실규명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답자 미니7625님.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눈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시민의 눈인데요. 정답자 진충님,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의 시대를 향해 축복을 보냅니다. 김용민 브리핑, 다음 주는 대선이 있죠. 종반전 유세 열기는 그래서 뜨겁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유세가 있었는데요. 거기서의 발언, 그리고 또 경북 안동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유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인어른 26년 동안 집에 못 오게 했다. 용돈을 안 주었다. 이런 발언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산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항시 경동 여러분,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됐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무조건 표를 달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저 표받을 욕심에 박근혜 탄핵도 반대, 구속도 반대. 여러분 누굽니까?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국군은 줄 알아야죠.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정권 잡겠다, 표를 달라. 이거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을 호구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식도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치고 벌도 주고 혼도 내고 해야죠. 그동안 잘해도 찍어주고 못해도 찍어주니까 저 사람들이 국민 무슨 줄 잊었습니다. 협치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라. 잘하면 찍어주고 못하면 바꾼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달라지고 또 보수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잘했으면 정권 연장, 못했으면 정권 교체. 이게 선거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포항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군산 여상 나와가지고 국민은행 취직해가지고 그 앞에서 창구서 돈 세주는 그런 창구 텔러를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돈 찾아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졸업할 때 내가 처갓집에 델집에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가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한테 인사를 이래 떡 드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 보니까 시골에서 살아요. 부안 줄포인데 그리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에요. 뭐 잘 살았으면 대학 보냈겠지 은행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시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시냐? 울산에서 달새빵 삽니다. 그럼 재산이 없네? 그냥 한 푼도 없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는가? 그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뭐 할 건가? 근데 고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떡 나오니까 이제 집사람이 저 아버지하고 이제 한 30분 있다가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그 시골에 다방 있잖아요. 다방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저하고 집사람이 2살 차이입니다. 2살 차이라도 연애하고 지금까지 저한테 말을 안 놨습니다.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연애할 때. 니 내보다 2살 어리니까 난 니한테 말 놓는다. 니는 놀 자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난 니 마음대로 니는 놀 자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니까 지금까지 말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아버지 뭐라 하더노? 이러 물으니까 그거 구름 잡는 놈이다. 그놈 그 인간 안 된다. 사람 안 된다. 고시가 아무나 되냐? 내 손에 장을 찢긴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랬대. 그럼 너것만은 뭐라 하더노? 물으니까 참 착한 사람 같다. 꼭 잡아라. 그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 아버지는 평생 우리 집에 못 온다. 그리고 너것만은 내 잘못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4년인가 있다가 이제 시험이 됐어요. 돼갖고 이제 처갓집에 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가가지고 내 각시는 데리고 간다. 대신 우리 장인어른한테 영감님은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 장모님은 온나. 여론조사 결과가 맞은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부 사회학자분들 말씀이시긴 하지만 여론조사에 직접 응대하는 사람이 최대로 추정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 중에 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4,800만 명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전화를 아예 평생 한 번도 받은 일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여론조사 결과가 다 틀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 못 맞추고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는 선진국들은 여론조사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여러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연구해서 방법론을 바꿔나간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총선 때 틀렸던 방법을 한 번도 바꾸지를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히려 더 후퇴한 것들도 많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조사한다든지 이런 방식들, 검증되지 않은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저는 개의치에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40%를 못 넘고 오히려 하락 추세인데 30%대로 그렇게 되면 6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60%의 국민은 당선되는 첫날부터 그냥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다가
조그만 실수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광화문 광장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게 5년 내내 갈등과 분열, 저는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을 멈추고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나눴던 그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또 그 이념 간의 갈등을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그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자.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